2025년 글로벌 주식시장. 와, 정말 드라마틱한 한 해였어요. 네, 정말 그랬죠. 거의 한 15년 동안은 투자 세계가 그냥 미국으로 가는 일방통행 도로 같았잖아요. 맞아요. 그냥 쭉 직진만 하면 되는. 그런데 작년에 그 도로가 갑자기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거대한 로터리가 된 느낌이에요.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한국 관련 ETF가 95%, 브라질이 49% 오르는 동안 S&P 500은 18%에 그쳤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새로운 길들을 한번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길이 기회로 이어질지.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15년짜리 거대한 흐름이 바뀌었다는 건 이제 뭐랄까 투자의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런 변화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유럽, 일본, 중국 같은 그 주요 갈림길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왜 지금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걸까요? 사실 해외 시장이 미국보다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는 뭐 몇 년째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항상 나오던 얘기죠. 이러다 가치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그 저렴함이 빛을 발할 때라고 보는 이유가 뭘까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냥 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중요한 건 왜 지금인가인데 여기엔 두 가지 결정적인 촉매제가 있어요. 촉매제요? 네. 근데 그 전에 밸류에이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미국 시장의 주가 수익 비율, 그 PE가 23배 정도 돼요. 23배? 네. 근데 미국 외 글로벌 시장은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여전히 15.6배 수준이거든요. 여전히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똑같이 1년에 1달러를 버는 기계가 있다고 쳐요. 네네. 그런데 메이드 인 USA 라벨이 붙은 기계는 23달러에 팔리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똑같은 기계는 16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리는 셈이죠. 물론 미국 기업에 프리미엄이 붙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30%가 넘는 가격 차이가 과연 이게 합리적인 프리미엄인지 아니면 그냥 거품인지 이제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똑같은 성능의 기계를 굳이 더 비싸게 살 이유가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가지 촉매제는 뭔가요?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금리 인하. 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더 싸게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요. 투자자들 돈도 자연스럽게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죠. 경제 전체에 뭐랄까 기름칠을 해주는 효과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 실적을 따라가니까요. 특히 유럽 같은 지역은 2026년에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이 예상돼요. 두 자릿수요? 네. 자, 보세요. 기계 가격, 즉 밸류에이션은 싼데 돈 버는 능력, 이익은 더 빠르게 늘어난다. 이게 바로 지금 해외 시장에 주목해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작에 금리 인하와 이익 성장이라는 불꽃이 탁 붙는 그런 형국이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그 기회의 땅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유럽이라는 갈림길은 어떤 풍경일까요? 유럽은 몇 년간 에너지 위기다 뭐다 해서 계속 좀 흐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 위기 때문에 유럽이 스스로 체질 개선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위기 때문에요? 네. 특히 미국의 강력한 관세 정책을 한번 겪고 나서 우리도 자생력을 키워야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각국이 재정을 풀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경제 펀더멘털을 다지고 있어요. 위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단단해진 자수성가형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흥미롭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하잖아요. JP모건이 유럽 기업 이익이 10에서 20% 성장할 거라고 예측했다는데 이건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닐까요? 물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죠. 하지만 시장은 그 리스크를 이미 가격의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긍정적인 면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의 도이체방크나 스페인의 BBVA 같은 금융주들. 잠시만요. 은행주라고 하면 보통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시점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죠? 와, 좋은 질문이에요. 전통적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 유럽 은행들은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 거라는 기대감이 훨씬 더 커요.
아, 경제 회복 자체? 네, 경기가 살아나면 대출도 늘고 기업 활동도 활발해지니까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례는 명품 브랜드 구찌를 가진 캐링그룹이에요. 아, 구찌. 몇 년간 고전했던 걸로 아는데 이건 소위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기대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아주 강력한 비용 절감이랑 조직 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2025년에 주가가 26%나 반등한 것도 그 기대감 때문이에요. 재미있는 건 구찌가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비슷한 위기를 겪고 아주 멋지게 부활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저력이 있군요. 네, 투자자들은 그 DNA를 믿는 거죠. 물론 유니레버처럼 꾸준히 실적을 내면서 3.6%의 안정적인 배당까지 주는 그런 우량주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위기를 겪으면서 스스로 체질을 개선한 자수성가형 스토리다. 그런데 일본은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내부의 힘보다는 정부라는 강력한 외부 플레이어가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는 그런 그림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일본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새로 선출된 타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강력한 친기업 정책이에요. 친기업 정책. 법인세를 깎아주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시그널을 아주 강하게 보내고 있죠. 이런 정책에 힘을 얻고 날아오를 기업으로 니폰 산소 홀딩스 같은 곳이 주목받고 있어요. 니폰 산소 홀딩스. 네, 산업용 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같은 글로벌 경쟁사보다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아요. 아, 그럼 정부 정책 덕분에 성장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 낮은 가격이 일종의 안전마진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케이스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논란이 많은 시장, 중국으로 넘어가 보죠. 네, 중국.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에 중국의 AI 관련 주식은 미국 주식보다 더 좋은 성과를 냈단 말이죠. 이 부조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국은 지금 국가의 명운을 건 두 가지 목표, 기술 자립과 내수 활성화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AI 주식의 급등은 바로 이 기술 자립이라는 목표와 직결돼 있죠. 아, 기술 자립? 네, 미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가 막대한 돈과 자원을 쏟아붓고 있으니 시장은 그 미래 가치를 먼저 주가에 반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는 어려운데 주가만 오르는 건 좀 불안해 보여요. 실제 이익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대감은 거품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다라는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PB 배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상승했다면 이제는 실제 이익 성장을 증명해야 할 때죠. 증명의 시간이군요. 네, 다행히 기술 기업들의 이익이 몇 년간의 감소 끝에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알리바바예요. 2025년에 무려 75%나 급등했죠. 75%요? 알리바바는 내수 확산과 기술 자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AI 역량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풀스택 AI 역량을 갖췄다는 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알리바바의 진짜 무서운 점은 AI의 모든 걸 직접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요? 네, 비유를 하자면 AI라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라는 광물을 캐는 것부터 엔진, 즉 AI 모델을 만들고 차를 조립하고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까지 모두 가진 셈이죠. 와, 이런 풀스택 역량은 경쟁사가 따라오기 힘든 아주 강력한 경제적 해자, 즉 모트가 됩니다. 와, 그 비유 정말 명쾌하네요. AI 생태계 정체를 그냥 장악하겠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전 세계적인 AI 열풍이 잠이 주춤한다면요. 이 기술주 테마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관점에서 꼭 필요하죠. 그럴 때 눈여겨볼 만한 곳이 바로 인도와 브라질이에요. 인도와 브라질. 인도는 작년에 미국 관세랑 좀 더 더딘 경제 성장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진했어요.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 모두 성장 친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경제가 회복 사이클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엑시스뱅크 같은 민간은행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원자재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건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지금은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요? 네, 전 세계적인 전기차 보급 같은 전력화 트렌드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거든요. 구리나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가 풍부하니까요. 게다가 브라질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를 내릴 여유가 생겼고
또 미국의 대남미 정책 변화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와, 유럽, 일본, 중국에 인도, 브라질까지. 정말 로또리의 출구가 다양하네요. 네, 그렇죠. 자, 이 모든 정보를 듣고 나면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실제 대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3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투자자마다 접근법이 아주 달라서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 투자자, 즉 바겐헌터들이에요. 바겐헌터. 네, 시장에서 소외돼서 헐값에 거래되는 기업들을 찾아다닙니다. 앞서 이야기한 유럽의 은행들이나 일본의 산업기업들이 이들의 쇼핑 목록에 오르는 거죠. 싸고 좋은 물건을 발품 팔아 찾는 스타일이군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우량주 투자자, 말하자면 명작 컬렉터들입니다. 명작 컬렉터요? 네, 티로우 프라이스의 트립 클라텐버그가 대표적인데요. 평소에는 너무 비싸서 군침만 흘리던 명품 같은 초우량 기업의 주가가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일시적으로 하락하면 바로 그 기회를 노려서 포트폴리오에 담는 전략이에요. 유니레버나 니폰 산소홀딩스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위기를 명품 세일 기간으로 활용하는 아주 현명한 전략이네요. 마지막 3번째는 그럼 앞서 나온 턴어라운드 투자겠군요. 맞아요. 이건 컴백 스토리에 베팅하는 승부사 스타일이죠. 승부사. 브랜디스 펀드의 루이지 사워브론처럼요. 구찌의 사례처럼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지만 강력한 리더십이나 새로운 전략으로 부활할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가장 크지만 성공했을 때의 보상도 가장 짜릿하죠. 바겐헌터, 명작 컬렉터, 승부사. 이렇게 들으니까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외 개별 주식을 직접 고르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도 많을 텐데 좀 더 쉬운 방법은 없나요? 당연히 있죠. 넓은 해외 시장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고 싶다면 뱅가드 토탈 인터내셔널 스탁 ETF, VXUS 같은 상품이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VXUS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시장에 둥글게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 유럽에 좀 더 집중하고 싶다면 캐피털 그룹 인터내셔널 코어 에쿼티 ETF, CGIC 같은 상품도 있고요. 물론 앞서 언급된 GMO나 브랜디스 펀드처럼 지난 3년간 동종 펀드 중에서 상위 1, 2% 성과를 낸 실력 있는 펀드 매니저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네, 오늘은 지난 15년간의 일방통행이 끝나고 새로운 기회의 로터리가 열린 글로벌 주식시장을 깊이 있게 탐험해봤습니다. 네. 미국보다 매력적인 가격표라는 큰 전제 아래 스스로 체질을 개선한 유럽, 정부가 밀어주는 일본, 기술 자립의 명운을 건 중국, 그리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브라질까지 각 지역마다 정말 뚜렷한 스토리가 있다는 점이 인상 깊네요. 맞아요. 오늘 우리는 주로 경제 지표나 정책 변화 같은 거시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글로벌 기회를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던져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죠? 다시 그 명품 브랜드 구찌의 사례로 돌아가 보죠. 네, 구찌. 구찌의 부활은 과연 새로운 CEO가 가져온 그 스프레드시트의 숫자와 재무 개선 노력에 달려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천재 디자이너가 중국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문화적 흐름을 얼마나 잘 포착하느냐에 달려 있을까요? 숫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군요. 바로 그거예요. 숫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종종 그 이면에 있는 인간과 문화의 예측 불가능한 트렌드가 다음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되곤 하거든요. 2026년의 글로벌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숫자 너머의 스토리를 함께 상상해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